여러분, 최근에 북한군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다가 10월 15일에는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시키면서 엄청난 도발을 했었죠. 때문에 현재 국민들은 이 소식을 더욱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맺은 휴전협정으로 6.25 전쟁은 잠시 멈췄을 뿐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제곱킬로미터당 515명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수도권에 모여 산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죠. 실제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군사 전문가들이 제2차 한국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가 수도권 인구 밀집도 때문에 폐기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1,000만 명이 사망하고 2천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데프콘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프콘은 방어준비 태세를 뜻하는데요. 총 5단계로 나뉘죠. 5단계는 적의 위협이 없는 완전한 평화 상태로 남북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발령될 일이 없습니다. 4단계는 지금처럼 대치 중이지만 전쟁 가능성이 낮을 때를 말하죠. 3단계부터는 심각해지는데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발령됩니다. 실제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때 발령된 적이 있죠. 2단계는 전쟁 준비 완료 단계입니다. 군인들에게 실탄을 나눠주고 실전 전투 준비에 돌입하게 되죠. 마지막 1단계는 전시 상태로 전쟁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라고 분석하죠. 먼저 외딴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의 대응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동안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수차례 도발해왔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 군이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과거처럼 참고 넘어가지 않을 거란 뜻이죠. 북한은 예상보다 강한 우리의 대응에 당황하겠지만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더 강력한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력 도발이나 다른 방법을 택하든 심지어 조작을 해서라도 명분을 만든 이후에 선전포고를 해오겠죠. 이때부터 민간인 시설이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전국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정부는 18세부터 45세까지의 남성을 소집하는 징집령을 내리고 예비군 8년차까지의 예비병력을 모두 불러들이게 되겠죠.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군까지 합치면 약 250만 명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해외에 있는 국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국 대사관으로 집결해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하죠. 만약 이를 거부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현역이 128만 명, 예비병력이 762만 명이라고 하는데 북한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병력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현재 현역에게도 실탄을 지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뻥튀기식 예비병력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죠. 한편 민간 기업들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쿠팡 같은 물류업체는 군수물자를 나르고 농심 등 수많은 식품업체는 전투식량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평소 빵과 과자를 만들던 공장에서는 군인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만들고 현대나 기아자동차 공장에서는 장갑차, 탱크 등을 만들게 되는 거죠. 국민들의 일상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려 해도 통신망이 마비될 확률이 높고 도로는 피난민들로 꽉 막히게 되겠죠.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모든 교통수단은 군용으로 전환됩니다. 마트에선 통조림, 생수, 라면 같은 생필품은 찾아볼 수 없을 텐데요. 이미 한참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 탓에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행히 정부가 쌀과 밀 같은 기본적인 식량은 비축해두고 있어서 과거 6.25 때처럼 굶주리는 일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위기에 몰리게 되겠죠.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예비군과 민방위의 역할입니다. 1년에서 4년차 예비군들은 현역과 같이 최전선에 투입되고 5년에서 8년차 예비군들은 후방에서 북한군의 침투를 막는 거점을 지키게 되죠. 민방위대는 직접 전투보다는 복구 작업을 맡게 되는데요. 이들 모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해야 합니다. 북한의 갱도 전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 쪽의 갱도들은 사실상 벙커 수준인데요. 이곳에 장사정포나 방사포를 숨겨두고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지하요새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런 전략도 전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대전에서는 벙커버스터나 기화폭탄, 전투드론 같은 첨단 무기로 지하시설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건 다행입니다.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라는 한미동맹 구호처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예정이죠. 제2차 한국전쟁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스탠스에 따라 군대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천조국의 어마무시하게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될 텐데요. 과거 한국전쟁 당시 가장 이득을 많이 봤던 일본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테죠. 한몫 단단히 챙기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군수물자를 아낌없이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영국, 터키, 호주, 캐나다 등 수많은 국가가 우리나라를 돕겠죠. 반면 북한은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왕따 신세가 된 데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북한에게 군대를 지원받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죠. 중국은 철저하게 실리를 따지며 간만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게 뻔한 북한을 돕지 않을 겁니다. 결국 북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거론하겠지만 이미 세계의 신뢰를 잃은 그들의 협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건 수도권이 입을 피해죠. 우리나라 경제력의 75%와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전쟁 초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는 우리에게 큰 위협인데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330여 문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죠. 그들의 방사포 전력은 세계적 수준이라 더욱 위험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돈이 없고 포탄과 미사일이 낡았다고 해도 그 낡은 포탄과 미사일들이 터지기만 한다면 그 위력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해 KAMD와 킬체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도 있어서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만 로또 1등보다도 훨씬 더 낮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또다시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전쟁 억제력을 키우고 자주국방에 힘써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 결국 우리 국민 스스로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동맹국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면 또다시 전 국민이 피땀 흘려서 그 빚을 갚아야 할 테니까요. 제2차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는 한반도에서 그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